선배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까? 아니 뭐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이런데 그 박물관이나 뭐 전시회나 이런데 많이들 못 가보시지 않나요? 이런 곳에? 잘 오진 않는데 올 때마다 이제 그 생각을 가져요. 현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거일 수도 있어요. 그걸 역사라고 그러는데 근데 현재 것 중에 좋은 거 있잖아요. 꼭 필요한 것. 민주주의라든가 또 올바른 양심 뭐 이런 것들이 꼭 지켜지려면 과거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제 이 박물관이 바로 그런 엑기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이에치 카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곳에 많이 와 보신다면 호사카 교수님 많이 오실 것 같아요. 한국에 온 지 30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원래 일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조금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그 한국화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저는 여기는 사실 처음인데요. 예. 여기 아주 좋은 박물관이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제가 뭐 강의하러 그 여러 곳에 막 특강 때문에 가는데요. 거기 그 주변에 뭐 있으면 조금 들러서 봅니다. 그래도 뭐 많이 바쁜 거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다닌다라기보다 때가 있을 때마다 요새는 조금 그 가족들하고 서울에 있는 그 완능 그런 것도 조금 돌아다니고. 저희가 이제 오늘 정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면서 역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역사 박물관, 근현대사 박물관에 왔는데 와서 오늘 나눠야 할 이야기의 구절 앞에 저희가 좀 서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사람은 하늘이라 모든 사람은 평등하리니. 이걸 어떻게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이것만큼 강한 게 어디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봤을 때 이 하나하나 이 문구 하나하나가 참 많은 고민도 하고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볼 때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뿌리가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렇죠. 근본의 민주주의와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치란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꼭 해야 될 것들을 왜 역사를 보냐면 그때도 하고자 했단 말이에요. 불평등했으니까. 근데 그때는 아주 불평등했죠. 뭐 태어나자마자 왕이 있지 않나, 태어나자마자 노비가 돼버리지 않나. 또 일본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마저 삼키려고 그랬을 때 참 대단한 정신이다라고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이 동학농민운동의 전신이 역시 평등이다라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특히 단시로서는 그러한 그 외침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일본 쪽에서도 그 민권이라고 해서요 민주주의의 씨앗이 좀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국권이라고 해서 해외를 침략한 거죠. 이러한 일본의 이중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라도 그 기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혁명을 하고 그 새로운 나라를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출발이 저는 이제 또 우리 동학혁명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교수님 말씀도 듣고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 민본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치를 그동안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 얘기가 오늘 더 많이 좀 와닿았습니다. 자, 그럼 또 자리를 옮겨서 교수님들 말씀 좀 또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지난 10월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라는 게 있는데 아시죠? 여기에 일본이 5위를 기록했어요. 네, 그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국가 경제력이죠. 아마. 네, 그러나 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일본보다 사실 한국이 지금 높아요. 그래요? 예. 교수님 어떻게 여기 그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매년 전 세계 165개 국가를 상대로 해서 민주지수를 만드는데요. 5가지 범주를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거 절차와 다완성이라는 거. 두 번째는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를 만드는데요. 1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예. 8점서부터 10점까지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6점서부터 8점까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혼합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라고 결함이 있는, 합니다. 네. 그리고 플로우드 디모크라시라고 그러고, 그리고 4점서부터 6점까지는 우리가 이제 혼합적인 거고, 마지막 4점 이하 같은 경우는 그런 권위주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20입니다. 20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8점을 지난 해에 차지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선거 절차와 다원성과 관련된 거는 9.17점이에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다만 정치 참여는 조금 이제 떨어지지만,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시아에서 넘버원입니다. 아시아 넘버원이면 일본은 일본은 우리가 일본은 훨씬 지금 높은 거죠. 일본보다 높은 거예요. 그 지수는 아마 일본의 아베 정권이 되어서 쭉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전에는 아마 일본도 조금 점수가 좋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 자유의 순위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것도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지금은 순위가 위입니다. 언론 자유의 부분요. 일본은 지금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거의 70위 이하로 떨어져가지고요. 언론이 상당히 지금 자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주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민주주의라는 이 우수한 것들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를 받고 국민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권력과 권위의 상징의 힘으로 가버리니까 일본이 어느 나라보다 경제는 훨씬 앞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탑 클래스 아닙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뿌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당시 일본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라고 하는 것은 역시 45년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일본은 일본 쪽에서 보는 시각은요, 2가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은 전후 민주주의라고 해서 예. 지금 말씀 나왔지만 1945년이 사실상 진짜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씨앗은 1890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일본의 국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때 그리고 현실상으로는 민주주의가 된 거죠. 전단도 많이 만들어졌고. 이토 히로부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중근 의사는 더 대단한 분인데 저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토 히로부미가 많은 신사 유람단을 데리고 영국, 미국, 독일 온갖 민주주의 국가 나라에 공부를 싹 하러 다닙니다. 해가지고 가장 쓸만한 것이 우리 천황 같은 거 하나 놔두고 영국의 입헌 민주주의 하면 왕이 있고 밑에 정당 만들어갖고 총리하면 이거 민주주의 최고 발달한 것이 영국인데 이것을 하나 이제 가져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갔냐면은 천황제라는 이 총리 대신을 자기가 본인이 맡으면서 천황제를 하면서 천황을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일본은 어느 정도 민주화한다. 일본 내에서는 민권을 신장시킨다라는 것은 있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다 침략 주제였어요. 당시 일본의 여야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완벽한 국가주의로 가는 그런 길이 있었어요. 이 이토가 했던 메이지 유신은 어디로 흘러가 버렸냐면은 신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본인은 특별한 국민이다. 나머지는 이건 죽여도 되고 위안부로 삼아도 되고 그 생체 실험으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사상이 깔려버린 거예요. 이 메이지 유신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말 우리 식민지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일본 내에서 권력의 힘을 갖는 권위를 갖는 출발이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00년 정도 일본 왕 같은 왕 혈통입니다. 예. 물론 어딘가에서 좀 끊어졌지만 예. 일단 평면적으로 1500년 같은 그 왕의 혈통이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혁명을 역사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네, 그거는 뭐 벌써 에도 시대쯤부터 논의가 쭉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조선하고 중국하고 비교를 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조선하고 중국은 역사혁명이 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는 없다. 네, 그러니까 그 문화적으로는 그 일본이 조선이나 중국에서 모든 문화를 받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정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거를 법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민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공화국이라는 뜻은 뭐냐면 과거에는 왕이 법이었지만 공화국에는 법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예.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왕을 식격화시키면서 지금도 그 뿌리 속에서 신민 문화가 훨씬 강한 거예요. 일본은 전쟁을 특히 침략 전쟁을 한 나라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제일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왜 일본은 사과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예. 독일은 지금도 나치가 잘못된 것에 있어서 사과를 합니다. Der Nationalsozialismus,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eine schreckliche Schuld, die wir auf uns geladen haben. Und insoweit weil sich Deutschland auch der Auseinandersetzung mit seiner Vergangenheit gestellt hat und gelegt haben, wenn ich an Gerichtsverfahren denke, wie die Nürnberger Prozesse zum Beispiel. Als Mitläufer, als Wegschauende und stillschweigende Mitwisser.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얘기한 일본이 정말 민주주의를 성숙하려고 했었으면은 일본 왕을 전범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메이지 시대 이야기를 좀 더 정리를 하자면요. 그러니까 일본도 전후 민주주의가 이게 진짜 45년 이후가 진짜 민주주의고 앞에 민주주의 씨앗이라는 것은 사실상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전당을 만들고 복수 전단제로 해가지고 민주주의인 것처럼 그리고 선거도 좀 시작했고 예. 제한 선거였지만 예. 그러니까 그게 씨앗이다라는 것이지 민주주의는 아니었고요. 동학혁명, 농민운동 이 세 가지가 뭐냐면 각자 지금 정당이에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서로 국내에서 이 색깔은 그렇게 크게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너 생각이 틀렸다, 내 생각이 옳다 이런 경쟁을 해서 틀을 갖춰가려 하는데 일제가 들어와서 이제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가장 중요한 복수 사상을 다른 사상을 인정하는 생각이 일본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국주의로 가버렸고 그래서 일본 민주주의는 앞으로 잘해야지 과거 역사 속은 민주주의 역사 이 정신이라든가 힘은 너무나 약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뽑아준 정당의 대표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인데 제도만 문의를 갖고 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그 문의 보고 상당히 민주주의가 일찍 그 일본에 들어갔구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텅 비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였지만 막상 제도상으로 치밀하게 고민 끝에 받아들인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할 민주주의 정통이 없었다.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1868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병자 수호 조약을 맺는 게 1876년이에요. 그러면 이 숫자로 따져보면 아주 굉장히 8년 만에 일본 최강대국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에다 문호를 개방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1864년서부터 1873년 9년 동안 대원군에 섭정을 해요. 이 섭정하는 동안에 신미양요도 일어나고 예. 병인양요도 일어나고 예. 그러니까 프랑스를 격파시키고 미국을 격파시켰단 말이에요. 위정척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굳건하게 조선주를 지킨다고 했지만은 이 개혁방이 늦어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는 그 열강의 속에서 결국 나라를 뺏기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일본에게 배울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외세로부터 수많은 개혁 개방을 통해서 저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구조적으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당시 동아시아 질서에 완벽하게 들어가 있었던 곳이 조선이었고요. 예. 동아시아 질서라는 것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폰 체제라고 합니다. 제폰을 받은 나라들은 예를 들면 베트남하고 조선은 그 교린 관계를 대등한 교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왕들의 나라이고요. 예. 근데 일본하고 조선은 당시 교린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특수상 당시 중국하고 제폰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동아시아 질서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단독이네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개항하려고 했을 때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적으로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200명 이상을 해외에다 파견시켰어요. 그리고 영국이라고 포함해서 미국 같은 데 보고 와서 이 또 히로부미는 영국으로 가가지고서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만큼 이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나라가 갈 방향성에 대해서 일본은 빨리 깨우쳤었던 부분들 이것이 우리와 일본을 크게 차이를 가져가게 되는 핵심적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요. 예. 조선시대 우리 한국하고 일본을 비교하자면 어떤 개혁과 새로운 변화는 무언가 강한 구체제가 있으면 변화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조선 왕조란 600년 전통이 좋든 나쁘든 그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하려면은 한국에는 엄청난 큰 어떤 그 고민이 필요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왕정까지도 가지 못했어요. 뭐 막구 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봉건 영주제 비슷해가지고 예. 어떤 이 국가로서의 시스템을 제대로 못 갖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일본을 너무 역사를 폄하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다가 외부에서 새로운 것이 딱 던져지니까 쉽게 받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메이지 유신 이후 45년까지 그 일본의 민주화에 대해서는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소양화를 했는가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거는 그 일본이 먼저 그 전신적으로 무사였기 때문에 무사들은 그 적을 알고 나를 알으면 백전백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게 강해요 아직. 그래서 미국의 페리가 들어왔을 때 어마어마한 그 군사력에 그 금방 극복합니다. 상대가 너무 강하면 무사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예. 상대가 강하면 강사들은 안 싸우고 예, 안 싸우고 상대의 기술을 배우는군요. 여기서. 예.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그래서 에도마프는 그 페리한테 극복한 이후에 그 미국에 가서 또 그 군함을 많이 구입도 하고요. 먼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배운 것은 군사력이에요. 예.
제가 2000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도쿄하고 나고야에서 이제 한국과 일본과 중국 법의식 조사를 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한국 팀장으로 발표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일본이 가장 큰 문제가 저항 정신이 약하다. 한국은 현재 법은 안 지켜도 항시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국민 저항성이 있어서 한국은 법치주의가 결국 된다. 너희들 문제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고종 황제가 항복에도 우리 그 의병은 끝까지 일어났다. 당신들은 그 정신이 없다라는 말이 하필 텔레비에 나가가지고 일본 우파들한테 엄청 고생했습니다, 제가. 많이 혼나셨겠어요. 그쪽에서. 호텔 앞에다가 뭐 죽이겠다고 빨간 걸로 써놓고. 그래서 저것이 일본의 지금 큰 문제다, 지금. 민주주의의 적은 많아요.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바로 배타적 민족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뭐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신의 그 민족의 그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자부심을 느끼고 하는 건 좋지만 그게 배타적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얘기하면서 유태인족을 완전히 다 발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일본의 그 배성 민족성이 너무나 강하다. 그러다 보니까 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왕이 하는 것은 다 옳다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한마디로 수능 문화가 발달돼 있구나. 교수님, 제가요, 일본에 갔는데, 삿포로 갔어요. 삿포로 라면을 좀 먹겠다고 갔는데, 그, 오토바이 푹주족이 있습니다. 막 그, 이상한, 막 쇠파이프를 들고 막 돌리면서 막 오토바이 타고 랑 하고 막 앞바퀴 들고 막 타고 막 한 100여 대가 가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숨었어. 쟤네들 어디까지 가는지. 이게 보는데, 신호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일제히 서요. 제가 그거 보고 뭐야 폭주족이 저렇게 질서를 지켜?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자유와 평등도 있지만 책임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일본 사람들이 보여주는 나름대로 법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그것이 그 책임에 대한 거와 수능이 결합이 됐을 때는 위험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간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항시 같이 과거에 대한 부분 속에서 반성을 하면서 법치를 따라가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쉽게 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현재 굉장히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렇죠. 예, 그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촛불 혁명 같은 거 일본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1987년도 6월 민주화 항쟁 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었는데요. ABC, CBS, MBC, 미국의 3대 방송입니다. 3대 방송, 우리 지금 9시 뉴스 일면 톱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이었었어요. 예외 없이.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잖아요. 큰 시청 앞에 큰 빌딩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독재차도 호헌철폐. 이게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걸 과연 일본에서는 경험을 했겠는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조차도 이건 굉장한 사건이다. 그래서 미국이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도와준 나라 중에서 이렇게 민주주의를 성숙하고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메이지 유신으로 인해서 정치 개혁, 그 환경 개혁은 됐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의 꽃은 사실 선거 아니겠습니까? 선거가 이 제도가 들어오기에는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질적 변화 과정이 있어요. 뭐 어느 나라만 특별히 민주주의에 빨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왕이 존재하다가 왜 왕이 끝까지 모든 권력을 다 행사하냐. 우리도 권력을 좀 내놔라. 그래서 의회에서 가져가기도 하고 뭐 그러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쭉 가다 보면 이제 이거 국민들이 결정하자. 그럼 투표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도 뭐 나라마다 다 차이가 있지만 돈이 있는 사람만 참여한다든가 또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영국도 뭐 사실 그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야 도입이 됐잖아요. 그 여성한테 투표권이 없었어요. 그런 게 정상적인 그 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 과정을 밟은 나라도 일반 국민이 선거 투표권을 행사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왜 대한민국 갑자기 1948년 해버렸냐? 그것은 그런 제도를 바로 수입을 했단 말이죠. 응? 고민도 않고. 마찬가지로 일본도 같이 오다 보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이제 우리는 그 해명할 게 있죠. 이유가 있죠. 우리 근대화를 일제가 원천적으로 봉쇄했기 때문에 그 근대화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주권을 갖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일본만이 아니라 각 모든 나라들이 투표권을 갖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역사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889년에 그러니까 주의원 선거법이 시행됩니다. 그때는 만 25세 남자에게만 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국세 그러니까 세금이죠. 세금을 1년에 15엔 이상 납부하는 국민. 이렇게 해서 그거는 당시 일본에 1%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돈 세금 내는 사람만 민주주의였겠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1%밖에 그렇게 당시 15엔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네, 일본에서 25세 남자 전체 그러니까 세금에 관계없이 남자만 전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1925년입니다. 그리고 45년이 돼가지고 남녀 다 할 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45년까지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었던 거죠. 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 후보가 예. 필라델피아에 가서 명연설을 합니다. 보다 완벽한 민주주의를 위한 그런 그 연설을 하는데 그때 그 연설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232년 전에 개국했었던 미국의 민주주의는 반쪽짜리 민주주의였었다.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투표에 참여했었던 사람은 백인 중심이 아니었어. 노예는 참여하지, 흑인은 참여하지 못했다. 내가 대통령이 될 때 보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우리도 48년도 이후에 수없이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은 선거가 치러졌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당연히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제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뭐 1894년에 또는 뭐 25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줬다고 해서 그게 민주주의가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민주주의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4대 원칙을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평등, 또 보통, 그리고 더 나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과연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선거가 이루어졌느냐가 핵심적 사항이지 뭐 투표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국 같은 경우도 1920년이 넘어서야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역사는 그렇게 아주 길지는 않아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데 과정이 중요하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과정이 참 취약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께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는 200년이 훨씬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은 이제 60년 좀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역사에 비교하면 대한민국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다. 자, 오늘 이 얘기를 끝으로 to be continue. 박물관에서 우리 교수님들 뵈니까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오늘 우리 교수님들의 이 여러 가지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하니까 많이 배우는 시간이 또 됐습니다. 하나 놀라운 거는 우리가 전혀 각본 없이 하고 오늘도 이 박물관에서 교수님들께 아주 잘 배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You'll be right back.